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노무사 노동경제학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뭐라고 할까, 브리타 특강이라 할까요? 그걸 간단하게 좀 몇 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뭐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찍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요 제가 작년에 했었던 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 이렇게 강의, 작년 강의 링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달고 계신 겁니다. 이런 토픽들은 올해도 비슷해요. 그래서 노동 공급 관련한 거, 노동 수요 관련한 거, 여기 나와 있는 쟁점 포인트를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잉여 관련해 가지고 이민잉여 외부성, 로이의 모형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적 자본과 시그널링 모형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늘상 출제될 가장 유력한 특 A급인데 출제 안 되고 있다고 그랬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상 나오는 게 노조 아니면 차별인데, 차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또 22년 뭐 브리타 포인트 강의를 제가 했는데, 이것도 링크 돼 있는 거 작년 강의를 좀 한번 봐주세요. 언제나 중요한 게 노동시장에서 공급 독점, 주로 이제 관심사는 수요 독점입니다. 근데 혹시나 허를 찌르는 공급 독점이 출제될 수가 있어 가지고요, 노동조합이 사실 공급 독점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공급 독점 관련된 내용,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 거 체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작년 브리타인데 올해도 똑같이 브리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쌍방 독점, 그것도 같이 한번 잘 체크해 가지고요. 요 그래프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보다도 그냥 이 그래프 그대로 암기하셔서 요거는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에 교재에 실려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적 자본 투자와 관련한 또 불평등 지수 해가지고요, 예전 교수님 책들에서 엘리트주의자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자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수요 곡선의 차이와 공급 곡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양성이 다른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제가 브리타 특강이라 했는데 약간 진위계수 설명 계산하는 거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브리타 특강으로 작년에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걱정했던 게 요 필립스 커브랑, 그리고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커브. 단계는 우하향하는데 장계는 수직이다. 왜? 그것까지 아시면 좋겠지만 결론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일 때는 뭔가 A에서 B, 정부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중에서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어떤 게 더 깊이 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 갖고 봐주시고요. 보통 이제 경제학에선 이렇게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이거는 기대가 없잖아요. 전통적인 필립스 커브 우하향하는 거에다가 기대가 추가되는 필립스 커브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대가 변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설명하는데, 요거 제가 전공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 있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이 파일은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프린트아웃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립스 곡선 가지고 나타내는 거, 이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작년 했던 것인데 참고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요, 파업과 관련해서요, 힉스 패러독스, 뭐 공허한 승리, 여기 파업을 안 했으면 알스타점에 갈 수 있는데, 양자간의 노조와 회사가 파업을 통해서 둘 다 가장 좋은 상태인 R스타나 요 나와 있는 선상에 가지 못하고 S점에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둘 다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런 상태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힉스 패러독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둘 다 공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파업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거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힉스 패러독스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노조의 저항 곡선 그리고 사용자의 뭐 양보 곡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그래프도 하나 잘 보시죠. 노조의 저항 곡선에다가 기업의 이윤 곡선을 적용해 가지고요. P점이 가장 양측이 최적화된 선택을 나타내는 최적 파업 기간이다 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파업 기간이 언제 길어지는가 그런 것들도 언제나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 책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의 저항 곡선과 사용자의 양보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둘이 최적 파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둘이 이 두 곡선이 같이 크로스되는 점에서 바로 최적 파업 기간이 결정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힉스 패러독스 관련해서 왜 힉스 패러독스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예, 비버리지 곡선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미스매칭 관련된 얘기 살짝 혹시나 해서 넣어놨습니다. 비버리지 곡선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간단하게 제가 작년 강의에서 설명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별거 아니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두 축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 이렇게 보시고 다른 하나는 여기 공성률 자리가 비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버리지 곡선 상에 있는 점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45도 선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정확하게 실업률과 공성률이 딱 같아진 상태입니다. 자, 자리가 직장에 취업할 만한 자리가 4개 있는데 실업자가 4명 있어.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4개 남아있는 그런 상태 45도 선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버리지 곡선이 갖고 있는 그래프의 의미 요거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에는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불황으로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비버리지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버리지 곡선과 관련해서는요 거시경작 교과서에 한 분 교수님 책에 실려 있기도 해요. 경작에서도. 그리고 이제 노경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담사 거기 보면 노동경작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가끔씩 출제가 되려고 해서 언제나 준비하는 그 포인트니까 뭐 혹시 알아요? 나올 수 있으니까 살짝 뭐 이렇게 깊이까지 거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정도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년 브리타는 도대체 뭘까? 예, 이렇게 해서 올해 새로 선정된 브리타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요 소득보장 프로그램에서 브리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노동경제학 책 중에서 맥고넬 교수님 책 번역한 거 그 책이 되게 괜찮은 책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번역에 대한 이게 좀 직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쉽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어가지고 연기 때 사실은 제가 그 책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까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브리타성으로 그래서 살짝 출제 가능성 있는 내용만 몇 개 넣도록 할게요. 이건 다 아시는 거긴 해요. 아셨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맥코넬 교수님 책에 비슷하게 출제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소득층 생활보호, 빈곤가구 한시 지원, 저소득층 식비 보조, 의료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보조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여기요 B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소득보장 또는 기본 급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근로소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과 가족이 지급받게 되는 공공보조금 액수. 그러니까 아예 소득이 없어도 근로소득이 없어도 얼마만큼을 보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뭐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베네핏이니까 기본급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근로소득이 약간 부의소득세랑 비슷합니다. 근로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지원받게 되는 보조금의 크기가 점차 세율 T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시장의 임금이 5달러인데 순임금은 5달러에서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 소득 수준 이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급여와 급여 삭감률이 같아져 가지고 더 이상 보조를 받지 않는 소득 수준이 얼마인가 그걸 나타내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표현해서 여기다가 실제 받게 되는 subsidy payment가 이렇게 S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어 Y가 빵이어도 이렇게 B만큼을 받게 되죠. 이 보조 금액을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표현하면 내가 버는 소득 그리고 여기 subsidy 보조 금액 소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있는 B만큼을 받게 되고요. 소득이 점차 증가하다가 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언제 보조금이 제로가 됩니까? 이걸 찾는 거지. 여기도 나와 있듯이 S가 빵인 경우의 소득은 자 여기다 빵을 집어넣게 되면은 Y가 얼마일 때입니까? 그렇지. 세율 T 해가지고 B로 나누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T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끊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조금을 고려해서 여기 교수님 교과서는 제가 맥코넬 책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미 캡처해가지고 집어넣긴 했는데 이걸 뭐 제가 약간 요약 정리해서 설명드릴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뭔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요 이런 식으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린 요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보조 금액의 크기잖아요. 보조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부의소득세랑 비슷하게 처음에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받다가 보조금이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득효과, 대체효과 나누는 거 뭐 그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날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여기 존재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랑 얘가 평행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U1과 U3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소득효과, U3에서 U2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체효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늘상 아시겠지만 소득효과, 대체효과 다 근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맥코넬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혼잡 모형입니다. 직종 분단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앞에 표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인들이 많이 일을 하는 직종이 있고 흑인들이나 여성들이 일하는 직종들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흑인들이 그걸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쪽 직종 일을 여성들이 더 잘하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차별이 거기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종의 구조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차별의 전체적인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번역을요, 교수님께서는 혼잡 모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딩, 여성들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제한된 수의 직종에 가두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혼잡이 발생할까? 이 번역을 군집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 차별 파트에서 앞에 중요한 얘기 군집 모형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들은 성 또는 인종을 기초로 일자리를 왜 분리균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분리할까?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생산성이 그룹이라든가 팀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팀을 이뤄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미국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과 같이 일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야 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겠지. 만약에 섞이게 되면 생산성이 악화될 수가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남성 근로자들이 혼잡 또는 여성과 일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여성으로부터 지시를 받도록 강요당할 때
불만을 약간 느낌이 뭐야? 동료의 차별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고용주의 차별도 같이 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더군다나 많은 사용자들은 여성과 소수 집단들의 일자리 역량에 관해서 이미 결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여성이 트럭을 운전한다거나 전자설비 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자리를 갖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가정과 예측 간단하게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자, 경제활동 인구는 여기 보시면 남성이 600만 명이 있고 여성이 600만 명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일할 수 있는 직종, 노동시장은 XYZ 세 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 수요 곡선은 다 똑같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질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은 동일하고 노동의 수요 곡선은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서 VMPL 곡선 그거와 같다라는 거. 자, 남성은요 X와 Y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요. 여성은 Z라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여성은 Z에서 일하고 남성은 XY에서만 일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별거 없어요. 남성이 XY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여성은 지금 600만 명이 전부 다 Z라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 양쪽 다 생산성은 똑같지만 이렇게 분리돼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이것도 균형 상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래프만 잘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성은 그러니까 임금이 더 높아. WM 이렇게. 여성은 원래 그냥 차별이 없다 그러면 골고루 우리 연기 때부터 했습니다. 일기 때도 북부와 남부 어떤 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임금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같아지게 높이가 같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도 같아지게 될 거야. 근데 이동을 못 하잖아.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남성은 여기 X 직종이 일하는 남성은 요만큼 임금을 받고 WM만큼 받고 여성은 여기 사람들이 600만 명이 있으니까 WF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거를요 우리가 차별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면은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성들의 일부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같아져서 W2로 다 같아지게 되면은 여기 남성 X 직종에 있는 사람은 GDP가 이렇게 이득이 발생할 것이고 요게 이득 이만큼 Y라는 직종에서도 GDP가 이만큼 플러스가 될 것이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Z라는 직종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들이 100만 명씩 전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이득보다 작은 거야. 결국 차별을 종식시키게 되면 플러스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국내 산출량, GDP로 평가한, 화폐 가치로 평가한 산출량이 순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뭐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계산 문제로도 면적을 구하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나타내세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교수님 교과서에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늘 그렇듯이 그래프가 다 이해가 돼 있으면 사실은 그냥 한번 싹 읽어보고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혼잡 모형인데 우리 교수님 책에 맥코넬 교수님 책에 분단지수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닌데 아예 모르면 또 당황할 수 있잖아. 자, 직종 분단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종 간의 임금의 격차라든가 이게 분단돼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이렇게 갭이 벌어졌는가. 이게 바로 우리 전에 얘기했던 불평등 지수를 얘기했을 때 지니계수랑 비슷해. 두 사람 간의 소득을 차이를 비교하는 거야. 차이를 비교해서 그걸 다 우리가 거기서 뭐 제곱하기도 하고 절대값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통해서 보세요. 가상적인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아예 직종에서 남성만 있고 여성만 있는
그런 직종은 사실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좀 대다수 차지하는 직종과 남성이 대다수 차지하는 직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A라는 직종은요. 남성이 50%, 여성은 30%, B와 C는 이렇게 남성은 A, B, C에 50, 30, 2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 20, 5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단지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요. 간단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 차이를 빼는 거야. 빼서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 빼면 20, 차이 빼면 10.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20, 10. 여기서 이렇게 차이 빼면 마이너스 30 되는 건데 절대값이어서 30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냥 차이를 빼버리면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30 하면 언제나 차이는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걸 절대값을 씌우거나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우리 차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붙여서 플러스로 만드는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좀 더 차이를 부각시키려면 제곱이라는 방법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게 60% 나왔잖아.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2로 나눠주게 돼서 30%, 0.3이 바로 분단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분단지수 값이 어디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완전히 나눠지는 게 뭐 3개 있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2개만 있다고 쳐도요. 이게 똑같이 분배가 됐다 할게.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면은 그 차이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분단지수는 제로서부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커질 때는 한쪽에 완전히 남성 다 있고 여성 다 있고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 빵빵 여기는 빵빵 100% 이렇게 되면 차이가 어떻게 돼? 100 여긴 100 빵 여기도 100 2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을 2로 나누면 100 이렇게 돼서 퍼센트지로 표현해서 그냥 1 이렇게 0과 1부터 이렇게 범위가 돼 있고요. 1이 되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경우이고 분단지수가 높을수록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종 간에 차별이 없어. 분포가 골고루야. 그러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능한 한 여기 직종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로에 가깝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직종 분단의 정도가 더 커진다. 요거 살짝 봐주시고요. 자, 교수님 책에 연습 문제 요게 실려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남성과 여성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분단지수를 계산하고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한다? 빼는 거야. 분단지수 차이를 빼면 어떻게 돼? 자, 60에서 55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얘는 55 얘는 20에서 15를 빼면 15 오케이? 얘는 10에서 40 하면 마이너스 30인데 절대값이어서 30 얘는 10에서 50까지 차이니까 마이너스 40인데 절대값이어서 그냥 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 값은 170입니까? 뭐 그렇게 1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그 140이 되는데 그걸 2로 나누니까 사실 0.7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수가 0.7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다 더해요. 서메이션 해서 차이를 다 더하면 140 이렇게 되고 분단지수 할 때는 요거를 2로 나눈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70, 그러니까 70%니까 이걸 그냥 숫자 0과 1 사이로 바꾼다라고 하면 0.7 이렇게 나와요. 교수님 책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0.7이기 때문에 약간 분단지수 관련된 값이 1일 때가 맥스잖아. 그러니까 1에 거의 가까운 거니까 굉장히 이게 분리가 크게 분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계산하는 거나 하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요 생산성 임금제는요 약간 브리타성으로 제가 맨날 찍는 그 설명이긴 한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된 걸 가지고 측정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직업상담사 거기에 보면 약간 기출문제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나 해서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요걸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나오게 되면은 그냥 혹시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시고
만약에 계속 말씀드려요. 불이 타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Z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하세요. 자,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의 상승률과 임금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가치가 창출해서 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임금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2년도 근로자 수가 40명, 생산량 100개, 단가가 10원, 자본의 이동이 15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년에서 23년에 이렇게 됐는데 노동의 생산성,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니?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생산성 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자가 몇 명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40명 대비. 오케이? 노동자가 창출한 생산량의 생산물의 단가를 곱해서 VMPL 요거 10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평균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3년도에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50명인데 이 자본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본 이용은 필요 없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인 12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50으로 나눠주면 28.8원 이렇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요걸 나타내면 28.8 빼기 25 그 차이를 25로 나눠주면 여기 15.2% 이렇게 해가지고요. 노동자가 새롭게 창출된 생산성의 향상 부가가치가 바로 15.2%니까 임금 상승률은 얼마로 하는 게 적정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요. 2023년 죄송해요. 3년 그걸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15.2%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한번 봐두시고요. 혹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본 모형과 관련해서 다원적 접근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은 다 맥거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살짝 넣어놓게 됐습니다. 자, 인적 자본을 좀 모형을 수정을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의 차이가 꼭 학교 교육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양한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근로소득 분배에 대한 다원적인 어프로치에 대한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과 훈련은 물론 구체적으로 개인의 능력, 가족 배경, 차별, 우연과 위험 감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썰을 풀 수가 있겠죠. 자,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연간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능력, 가족 배경과 차별, 우연, 그리고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경제 원론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집안 등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적, 교육적, 경제적 특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그냥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로 볼 거는 노동조합의 임금이익 측정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임금 격차라든가 임금의 이익이 생깁니다. 노조가 아닌 부분에 비해서 더 높은 임금 플러스 알파를 더 얻게 되겠죠. 자, 임금 이익의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뭐 그냥 이거 별거 없어요. 노조에 가입했을 때랑 가입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임금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그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자,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스캔해서 집어넣는데 노동조합 임금이 시간당 20달러인데요. 비노조 임금이 24달러야. 그럼 노동조합 임금의 이익은 24에서 20을 빼고 그걸 20으로 나눈 약간 20% 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임금이 요만큼 더 20달러 대비 4달러만큼 더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시고. 자, 근데 노동조합의 임금의 이익을 측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전이 효과라는 게 있고요. 위협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효과가 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뒤에 다시 간단히 설명할 텐데 여기 한번 볼게요.
전이 효과다라고 하면 전이 전염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부문 1에서 UN 원래 이제 노조와 비노조의 차이가 없으면 UN 20달러로 갖게 되겠죠. 능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쪽에 노조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을 줄이게 되면서 대신 이만큼 임금을 높이 올리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임금의 하방 유연성을 가정할 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용하기보다 여기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임금은요. 20달러가 아니라 16달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임금의 이익은 뭐라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임금의 차이랑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니까 원래 이쪽 부분이 없을 때는 부분균형 분석일 때는 여기만 신경 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24달러, 20달러, 20달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20%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이 내려가 버리는 거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WN이 아니라 요거 WS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WS로 감소해 버리게 되니까 원래 진정한 노조로 관한 그 임금의 격차가 이건데 얘가 16달러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이제 내려가겠지. 하락하게 되면 이 전체 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과장평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전이 효과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우선 전이 효과는 측정된 임금의 이익이 순수한 이익을 과장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비노동조합 임금을 낮췄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위협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전이 효과 잠깐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되시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 효과, 스피일오버 이펙트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어. 뭐 외부 효과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교과서에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전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비노동 부분으로 노동이 전이되면서 이동해 가면서 비노조 부분에 약간 의도하지 않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서 노동조합의 임금을 하방 압력 작용하기 때문에 더 진정한 값을 과대 측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과장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협 효과가 있어. 자, 구조주의자라고 분리되는 일부 노동 경제학자들은요. 전이 효과 말고 공평한 비교를 기초로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위협한다는 거야. 뭘 위협하냐면 아니 노조 부분이 임금을 많이 주면 비노조 있는 쪽에서는 너무 좀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비노조 부분에 사용자들도 임금을 좀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야. 야, 노조야, 너 임금 올려달라 그러잖아? 그러면 저쪽에서도 임금 올려달라 그러면 너네 생각만큼 그렇게 이득 차이를 많이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비노조 부분에서 임금이 20달러가 아니라 22달러로 인상하게 되면, 자, 앞에 그림 다시 볼게요. 여기서 임금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얘도 올린단 말이야, 이쪽을.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돼? 얘가 16도 아니고 22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요 값이 2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 격차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요 위협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은 비노조 부문의 임금을 높이게 되니까 임금 이익이 순수한 이익을 축소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유는 여기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의 또 추가적인 효과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생산물 시장의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아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노조가 있는 데에는 임금을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노조 부문의 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은 가격이 좀 싸니까 소비자들이
비노조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추가 수요가 더 생긴다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조에서 생산된 것보다 비노조에서 생산된 물건이 가격이 싸서 이쪽에 가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서 비노조의 임금을 올리게 되고, 그 결과 그러니까 노조의 임금을 올리면 과대평가되는 건데 비노조의 임금을 올리면 이 갭이 줄어드니까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기 실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노조가 임금이 좀 높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잘렸어. 이 사람들이 위에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지 않고요. 대기하는 거야. 대기하는 거야. 아니, 나 말이야. 여기 좀 기다리면 다시 여기서 취업하지 않을까? 실업 상태가 뭐 한 6개월 정도면 뭐 정부에서 주는 실업보험 보조금 가지고 내가 실업급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가지 않게 되는 대기 실업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순수한 어떤 임금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전이 효과라든가 위협 효과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때는 그대로 아무 효과 없는 진정한 값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를 할 수 있겠죠. 대기 실업 효과라는 것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도 보시면 대기 실업 효과는 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수한 근로자 효과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적인 근로자들을 채용했다는 결과 때문에 우수 근로자 때문에 측정된 임금은 순수 이익을 과장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짝 보시면 자, 훨씬 더 우수한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 효율임금이나 등등등 그런 거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화된 사용자는 가장 큰 능력, 최대의 동기, 고비용 감독의 최소화,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기여하는 여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보상임금 격차 관련된 부분도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는데 이거 빨간색으로 바꾸지는 않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노조와 비노조 부분의 임금 격차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전이 효과, 위협 효과, 아니면 또 여기 나온 우수 근로자 효과, 생산물 측면에서의 효과, 그런 것 때문에 과대 측정되거나 과소 측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작년에 했던 브리타 특강 그대로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약간 맥코넬 교수님 책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래도 한번 보면, 근데 보면 그냥 이해는 당연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빨간 색깔 용어로 중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던 여러 가지 계산 문제나 그래프 그리는 문제, 그런 것들 잘 기본 탄탄하게 하시면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알고 있는 실력을 다 이렇게 쏟아내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동경쟁에서 고득점을 받으시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셨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신 그 결실이 꼭 열매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